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비극적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또 고용세습과 마약, 근로시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언급하면서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소정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먼저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여느 때와 달리 생중계했는데요. 국민을 향해서 직접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약자 범죄이자 희생자는 청년 미래 세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전세 사기 특별단속으로 2천여 명을 검거했고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긴급 거처를 지원하는 방안도 신설했다는 점을 강조한 뒤에 이같이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먼저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비공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데 이어서 오늘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내 일부 기업에서 단체 협약으로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는 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이자 미래 세대의 기회 박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노조 개혁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 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마약 범죄 근절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던 우리나라가 어느 순간 정부 당국의 방치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까지 널리 유포됐다는 점이 충격적이라면서 정부의 총체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런 여론조사 내용이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내용과 방식이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합니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까지 꼬집은 점이 눈에 띄는데요.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정부의 여론 수렴 작업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최근 조사를 꼬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매체는 미국 여론조사 회사를 인용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22개국 지도자 가운데 꼴찌라고 보도했는데 표본 크기와 구성 등을 밝히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개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재정 건전성 강화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 국가 채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 모두 발언 7분 정도에 이르렀는데 5가지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가 담겼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여러 사안을 꿰는 키워드가 미래 세대라고 했습니다. 전세 사기, 고용세습, 마약, 또 근로시간, 재정 건전성까지 모두 미래 세대가 연관돼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한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를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보상, 후 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며 이거치고 있습니다. 이어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2개 전세 사기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탄한다며 악덕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하고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세 사기 청년들을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중대 민생 범죄라며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에 몰린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서 어제 또 한 분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보증금이라도 돌려받게 해달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속은 피해자가 벌써 3명이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어제 숨진 피해자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피해 구제에도 적극적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 국화꽃 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31살 여성 A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뒤 결국 숨을 거둔 겁니다. 현관문에는 수도 요금이 밀렸단 계고장과 함께 조직적인 전세 사기로 수사 중이란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A씨는 12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건축왕 남모 씨 일당 피해자였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A씨는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임모 씨 요구로 보증금을 9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6월 A씨 집을 비롯한 아파트 60세대 전체가 전세 사기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였다면 최우선 변제금 2,700만 원 지급 대상이었지만 A씨는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A씨가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면서도 피해를 알리는 데엔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고 기억합니다. 부진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시고 오시고 고소를 해야 된다. 탄원서를 써야 된다. 이럴 때는 누구보다도 더 먼저 많이 써갖고 먼저 주시고. A씨를 비롯해 남씨 일당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20, 30대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임대인 임모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전국 단위의 대책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는 오늘 저녁 7시 주안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를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로 확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미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낙찰꾼들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 세대들을 노리는 걸 막기 위해 피해자들이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엽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시급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위는 오늘 첫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 심사에 회부하고 앞으로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치열한 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의에 앞서 노동계는 2024년도 최저임금으로 25%가 오른 12,00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지급 능력에 따른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오는 22일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의혹 연루자들이 탈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당의 조치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는 건가요? 네, 현재 파리에 체류하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오는 22일 토요일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당의 조기 귀국 요청에 대해서도 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는 여전히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는 가닥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탈당 등 당의 조치를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도부가 탈당 권유를 비롯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좀 물러나 있어라. 그래서 다시 무죄가 확인되면 다시 이제 원상 복귀시키는 건데 지금 우리 민주당도 이런 정도의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저기는 무감각한 데구나. 윤리 기준이 도덕성에 대한 기준이 정말 엉망이구나. 하지만 친명계 핵심 의원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송 전 대표가 캠프 안에서 돈이 오고 가는 세세한 사항까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탈당도 너무 이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입장을 내는 게 맞겠죠. 근데. 도의적인 책임일지라도 지고 탈당해서 뭔가 조사받는 게 맞다고 보세요, 송 전 대표도?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도 우선 송 전 대표가 귀국해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모레 예정된 의원총회에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내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혹 연루자들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는 비리 정치인 수사라며 철저히 수사받고 국민 앞에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나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기보다도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제가 보건대는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지금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 중에 쟁점이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붙었던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는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안에 대해 보고하고 의원들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들 입장을 반영한 중재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라 여야가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공항에 강풍이 불면서 지난 5일에 이어 또 무더기 결항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남풍이 불기 때문인데요. 제주 연결해서 결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주공항이 강풍에 다시 한번 항공편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163편의 항공편 운항이 끊긴 상태인데요. 항공사들은 오후 2시까지 사전 결항했습니다.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에는 대기표를 구하려는 승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도 강풍에 항공편 210여 편이 무더기 결항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바람이 문제입니다. 제주공항에는 오전 8시 20분 초속 27m의 최대 순간풍속 바람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강풍과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이 발생해 각각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공항기상대는 늦은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잦아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무더기 결항 사태를 빚었던 지난 5일에도 오후 3시부터 항공기 운항이 시작돼 점차 정상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항공편 이용 승객들은 미리 항공편 운항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상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일부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제주 산간과 제주 공항이 있는 제주 북부 지역은 강풍경보가 발효 중이고 북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강풍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간판과 가로수 등 20여 건을 안전 조치했습니다. 제주 북부 지역에는 팬현상으로 아침부터 기온이 27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최근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했던 중국이 오늘 오전 서해에서 중대 군사활동을 한다며 선박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통상적인 훈련일 수 있지만 타이완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의도가 주목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 칭다오 해사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입니다. 서해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중대 군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서해 6개 지점의 좌표를 공개하며 이 지점들을 연결한 범위 안의 해역에서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 뒤 타이완 해협에 이지스 구축함을 동원해 무력 시위에 나선 다음 날 훈련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중국은 최근에도 1만 톤급 구축함, 4,200톤급 미사일 구축함을 동원해 서해에서 실전 종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한미 군사훈련 기간에는 서해 북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군의 통상적인 훈련일 수 있지만 타이완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적인 군사훈련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백악관은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직접 접촉해 안심시키고 질문에 최대한 답변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연락을 받은 국가들이 우리가 이 사안을 대하는 심각성과 계속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약속에 고마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감스러운 기밀 문건 유출 때문에 파트너 간 신뢰나 전 세계에서 우리가 공유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공동 노력이 훼손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안보국장이 대통령 지시로 유출에 따른 피해를 평가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공개된 문건 대부분은 최근 정보를 반영하지 않지만 여전히 국가안보에 중대하고 심각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다며 보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한 도감청 의혹과 관련한 문건이 조작됐다는 한미 양국 평가의 근거를 묻자 문건의 유효성을 여전히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문서 조작에 동의했다는데 위조의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정 문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며 현재 문서가 추가로 조작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평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도청이 사실이면 사과할 것인지 묻자 우리는 한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 한국에 대한 약속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 정호김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2년 전 전당대회에서 돈이 뿌려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먼저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좀 빨리 들어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일단 저희 취재진이 통화한 바로는 22일 날 현지에서 간담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들어올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하루 이틀 좀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네.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을 그 입장을 정하기까지 어떤 이게 정보가 충분치 않아서 주말을 지나면서 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에게 조기에 좀 귀국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이 요청은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할 것을 이야기한 것이고 당에 대해서는 전직 당 대표로서 어떤 책임 있는 정치적 그 선택을 해달라라는 요구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는 뭐 충분히 뭐 그런 요구에 대해서 입장을 정할 것이고 다만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환해야 될 사람들도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아마 끄트머리쯤 가서 송영길 대표, 그러니까 수사의 정점, 송영길 대표를 이제 소환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직 수사를 좀 해야 될 과정과 단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들어오더라도 검찰에 나갈 수가 없는 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억측들과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당에서 요구했듯이 조기에 좀 귀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사과를 하면서 이제 빨리 들어가 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밝힌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을 거라고 예상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전화 통화를 했다는 거 30분 아니겠습니까? 했다고. 예. 그러니까 사전에 아마 그런 과정들은 조율이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하는 거 보면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조율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비행기를 타고 내일 왔다. 뭘 합니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가장 좋은 것은 검찰이 소환을 했을 때 그 소환 요구에 응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이 소환을 하려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단계를 밟아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수사의 제일 끄트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게 되면 시간은 아직 좀 많이 남은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외에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에서 요구한 대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책임 있는 또 전직 당 대표로서 저는 뭐 그런 결정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대응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재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당 대표의 사과가 하루 이틀 늦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표하는데요. 사실 녹음 테이프로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방송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나빠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과를 미루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이 개혁하는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타파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는데 단지 몇 가지 복선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본인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가지고선 이것에 대해서만 진상 규명을 강조하는 그 이중성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이제 작동할 것인가의 관점이죠. 그리고 본인의 그 개인 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 중인 사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2021년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선 후보를 또 경선하는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2심 송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선 경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너무 그 편파적이라는 언론의 그런 그 보도 내용도 있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또는 그 개항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1년의 그 연속선상에서 이 나비 효과를 오히려 지금 친명계 안에서 지금 우려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들어오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 30분간의 통화 내용에서 이미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빨리 들어올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의사표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때 두 사람 사이에 그러면 나는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했다고 할 테니 당신은 당신 스케줄대로 하시오 이렇게 조율이 됐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가 나는 이거 정치 탄압이니까 못 가겠다 하니 그럼 나는 언론을 통해서 나는 빨리 들어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 부분을 분명히 하려고 한 것인지 이 부분이 조금 그 혼란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현직 대표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일단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당에서 좀 이게 적지 않은 파장이 있고. 뭐 많이 곤혹스럽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할 말 다 하고 그렇게 사회생활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친구 사이에도 또 부모 자식 사이에도 또는 이제 뭐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이 세상에 뭐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전후 맥락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이 상당히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제 그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정당들이 선거에 임하는 모든 정당들이 사실은 혁신 경쟁을 합니다. 혁신 경쟁. 그리고 이 혁신 경쟁의 눈높이는 바로 국민들의 바램, 어떤 정치권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바램, 이 눈높이에 맞춰서 혁신 경쟁을 하는데 민주당이 사실은 국민들께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송구스러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국민들께 이것을 좀 되갚는 것은 바로 혁신 경쟁에 나서는 것. 그래서 저는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전열을 좀 가다듬고 좀 선을 끊고 단절해야 될 부분들을 확실하게 단절하고 넘어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오히려 혁신 경쟁의 아이콘으로 저는 민주당이 다시 국민들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거론되는 그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의원님들끼리 어떤 해명을 하거나 뭐 해명 자료를 배포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뭐 해명 자료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제 오명하면 보지 않습니까? 오명하면 보면서는 이제 억울한 말씀들을 많이 하죠.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직접?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렇죠. 이게 당사자 앞에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기는 그렇고 먼저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 보도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과장된 부분이라든지 또 전후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의원으로서 충분히 듣기는 듣습니다만 그러나 대중정치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판단 기준은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믿지만 지금 언론 보도 나오고 의혹들이 나오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만나도 개인적으로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이제 불편함도 좀 없지 않아 있죠. 물론 이제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는 못하겠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사과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그 귀국 요청이 일각에서는 그걸 보고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요청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하셨는데 조율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라는 양면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당신 오라고 했다라고 얘기할 테니 당신은 당신 스케줄대로 하셔. 누가 알겠어요? 어떤 방향이든 약속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에게는 정말 굉장히 하나의 도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혁신의 어떤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거든요. 당장 이름이 나오고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이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소 10명의 국회의원이 돈을 받았다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도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중에 친명계가 몇 명이 있느니 7인에 속한 사람이 있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 검찰이 공정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나오는 그 대응에 대해서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은 늘 국면 전환을 위해서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어본다든지 뭐 물어봐도 아니다, 억울하다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치밀하게 당이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 다음 단계로 혁신을 하더라도 당이 참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지금 녹음이 돼 있고 본인 목소리는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그렇지만 제3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본인의 보좌관이라든지 최측근들, 본인이 당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했던 사람, 사무부총장 했던 사람의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억울하다라는 이야기가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 결정적 물증이 없으면 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치권 내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과연 일반 유권자들의 상식이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대표하는 이 586 정치 있잖아요. 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586 정치 세대에 대한 평가도 또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불똥이 거기까지 튑니까, 의원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일단 실명으로 거론된 의원들은 어떤 조치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을 하면서 예로 드는 것이 이게 송영길 당대표 계실 때 이제 부동산 의혹을 받았던 의원들 예. 그 이제 당에서 뭐 이제 부동산을 이제 등기부등본 뭐 이런 것 떼보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가 어땠냐면 의혹이 막 일었고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들 몇 명 발표했고 그렇습니다. 송영길 당시 대표가 이제 거론된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를 했던 그렇습니다. 일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억울하다고 이제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강하게 반발도 하고 또 뭐 당의 권유에 따라서 당시 이제 탈당을 하고 나중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다 나왔는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이제 혐의 없음, 그렇죠. 무혐의로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당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께서 그때 자기가 당 대표 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뭐냐 이제 같은 기준과 잣대로 볼 때는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 지금 현재 이 전국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집권 여당이 사실은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권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칼 자루를 쥐고 있고 야당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칼날을 쥐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칼자루 진 사람이 칼을 이렇게 휘두르면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휘두르면 저렇게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기가 사실은 이게 알면서도 이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들면은 이 문제는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금품과 관련된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반드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이런 이제 의무는 있죠. 한켠에는. 작년 10월 달에 이정건 씨가 이제 기소가 됐거든요. 네. 작년 10월 달에. 그때 이제 녹취록이 다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려 6개월 동안 이거를 쥐고 있다가 지금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검찰공화국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압수수색 정권이다, 수사기소 정권이다, 또는 무신 정권이다. 통틀어서 검찰공화국이다. 또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제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어떤 키워드를 이 단어로 나열을 해보라 그러면 체포영장, 압수수색, 수사, 기소, 재판 이런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정치적 플레이어로서 등장하는 측면도 전혀 없다라고 네. 전혀 없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막 뒤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어떤 일관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미흡함이 좀 없지 않아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뭐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당 얘기라서 자꾸 여쭤보게 됩니다. 그 자체 진상조사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일단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책임지는 자세라고 하면 그런 비판이 있지만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좀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이 특히 정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형사사법적 책임보다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수준의 도덕적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말하자면 형사사법 체계상 자기가 이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그것은 나중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늘 이제 이게 그 외줄 타듯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정말로 좋은 그림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무죄를 입증하고 깨끗해져 가지고 다시 복당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양당 간에 외줄을 타듯이 조마조마한 그런 이제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동안 체포영장, 압수수색, 무슨 구속, 수사 이걸로 지금 1년을 사람을 잡아다 가두는 곳에 지금 1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검찰권의 어떤 공정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송구스럽지만 우리 국민들께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진상조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검찰의 그런 국면 전환을 위한 기획 수사 또 뭐 정치 탄압을 얘기하기에는 이 사건은 민주당이 상당히 겸연쩍고 미안해할 사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검찰의 기획 수사와 그런 어떤 강압 수사를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정근이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녹취를 하면서 판을 깔았느냐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이 이거를 타이밍을 맞춰서 지금 터뜨렸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정근이라는 사람의 1심 재판 후에 이게 압수수색이 들어온 것이고요. 처음에 전화기가 압수돼가지고선 3만 건의 녹취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주로 이정근 개인의 비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 5천 건의 그 통화 내역을 수사하다가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구속된 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갖고 매우 협조적으로 전부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특정 의원의 장롱을 뒤져가지고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고 녹취가 나오고 있으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추후 복당을 시키더라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미 그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마 민주당에 압박을 가하는 사람들은 주로 수도권 중심의 정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표, 2,000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악재고요. 만약에 검찰이 정말로 그걸 기획해갖고 터뜨린다면 제가 검찰이라면 오히려 총선 반년 전쯤 좀 더 늦게 터뜨리겠어요. 그래야 이게 혼비백산해갖고 더 정신을 못 차릴 텐데 오히려 1년여 남겨놓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검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여론에도 별로 그렇게 먹히지 않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련이 되는 그런 뭐 이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당이 개혁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을 텐데 오히려 우리는 손발 다 들었으니 검찰이 알아서 하세요. 단 공정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뭐 지금 검찰공화국화해서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손발 놓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22일 날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입장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 또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할 텐데 태영호 최고위원이 또 SNS로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마침 저희가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섭외를 했더라고요. 앞뉴스에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JMS라는 핵심은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세웠던 그런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를 할 때 JMS라는 표현을 썼고요.
제일 먼저 저희들이 JMS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민주당 하면 그야말로 도덕적 우월성, 도덕적 가치, 민주화 이런 거를 당 강령에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정당인데 현실적으로 내망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내세웠던 그런 정강이나 강령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사입이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JMS를 인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올리지 말아야 될 거 올린 거고. 네, 이번엔 대단히 거기에 뭐 구체적인 표현은 제가 입에 올리기 그렇습니다만은 국민의 공감, 눈높이 이런 데 맞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가 내린 조치였습니다. 네, 저희가 논란이 됐던 SNS를 그래픽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어제 올렸던 거는 저희가 원문을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보셔가지고 그게 있고요. 그 왼쪽에 있는 게 3월에 올렸던 겁니다. 저게 아마 JM 한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S 한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어제 거는 올린 다음에 즉시 내렸고요. 3월 건 아직도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뭐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으로 오기 전까지 평생을 북한을 위해서 사신 분 아닙니까? 네. 무슨 이유? 그다음에 북한에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말하자면 북한의 최상위층으로 그러니까 이제 영국 대사관에 공사까지 한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뭐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북한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 잘 나가던 사람이죠. 엘리트 출신으로서. 그랬던 분이 느닷없이 한국에는 왜 왔는지 뭐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가 있긴 하지만 그 북한의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 말하자면 한국으로 온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을 북한에서 살던 분이 지금 어떻든 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은혜를 갚는 길은 싸움과 분란이 있는 곳에 싸움과 분란을 말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오히려 화합을 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태영호 의원 조금 전에 뭐 사과를 하십니다만 저게 처음 있는 일이고 사과를 하면 그 진정성을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은 지금 한두 번입니까? 세상천지에 4.3 제주항쟁 이거를 갖다가 북한 김일성이가 말하자면 지시한 거다.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을 북한에 있을 때 자기가 배운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배운 것을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분란을 일으켜가면서 그렇게 합니까? 저는 국회의원 이거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적어도 자신을 받아준 대한민국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것은 길은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갈등과 분열 양상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메꾸고 말하자면 어떤 국민 통합이라든지 뭐 이런 좀 의정 활동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가는 곳마다 분란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더 큰 싸움을 만들고 가는 곳마다 말하자면 정말 입에도 담기 어려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JMS 민주당에 대해서 J가 뭐고 M이 뭐고 S가 뭔지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신분을 떠나서라도 이 자신을 받아준 대한민국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자신을 받아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인지를 정말 국회의원 이전에 한 번쯤 성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띄웠던 그래픽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거 왼쪽에 있는 거는 3월에 올렸던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어제 올렸던 SNS 글입니다. 논란이 됐던 글을 올리고 바로 삭제한 다음에 저렇게 해명 글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 논란이 됐던 글을 저희가 방송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긴 어렵고요. 그 JMS를 쓰레기와 돈, 성이라는 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올렸었죠. 뭐 아무래도 뭐 돈과 관련된 비리 그리고 뭐 성범죄 이런 거를 빗대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탈북민들 중에 국회의원을 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태영호 의원의 경우는 입지전적이죠. 왜냐하면은
비례대표가 아닌 네. 물론 이제 강남이라는 상당히 좋은 지역을 받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까지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지전적이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엘리트 출신인데요. 이 태형호라는 정치인이 북한 엘리트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그리고 집권 정당의 최고위원까지 됐다라는 것이 지금 북한 내 평양에 지금 뭉쳐 있는 엘리트들에게 주는 그 시그널은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태형호라는 사람이 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북한 출신 탈북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의사 표현의 자유는 있죠. 그리고 또 헌신과 봉사라는 차원에서 본인이 하는 역할인데 지금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걸 두 가지 측면으로 봤어요. 지금 태영호 정치인은 아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정체성에 있어서 일련의 이제 배우는 과정, 사회화의 과정 플러스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정치를 한국 정치인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예. 또 다른 측면으로는 그 권력의 본질에 대한 동물적 감각을 태어날 때부터 아마 배웠을 거예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본인이 이번 JMS와 관련해서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올린 글이 아니라 보좌관이 올린 글이지만 네, 실수로 공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합니다. 이것을 징계위에 검토해달라고 지금 올렸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그 4.3과 관련한 논란 있는 발언 때문에 그럴 거예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자기 스스로 내렸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뭐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까? 네. 그거는 상당히 빠른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헌신과 봉사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순기능이라는 차원에서 본인이 또 성찰하는 측면이 있겠죠. 사실 헌신과 봉사는 태영호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인들 모두에게 국한된 문제고요. 그다음에 더 이상 탈북민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호남 출신 국회의원, 영남 출신 국회의원 하듯이 평양 출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네. 듣기에 따라서는 여기에도 어떤 차별적인 인식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사실 이 말이 적절한 건 아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예. 인정합니다.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 정치를 배워가는 과정이라면 안 좋은 면만 배우고 있는 거 아닌지 사실 그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니 한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 북한의 엘리트들 지금 북한이 변하려면은 북한의 엘리트들의 인식이 변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 태영호라는 변수가 가지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윤리위가 조만간 구성이 되겠죠. 위원장이 어제 임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아까 4.3 발언 관련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건에 대해서만 본인이 이제 윤리위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그거랑 좀 묶어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김일성으로부터 그렇게 배웠다고 하면은 본인이 탈북민 출신이라는 그 배경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4.3도 그렇고 5.18도 그렇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이해를 떠나서 그 정치적 투쟁 사이에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됐다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4.3에 있어서 분명히 그 소위 좌파들에 의한 준동이 있었던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네.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역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보되 무고한 양민이 학살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진실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이게 미래를 향한 하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태영호 의원에게 강력하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싶어요. 예, 당 얘기라서 또 자주 여쭙게 됩니다. 그 이제 실언 관련해서 같이 묶여 있는 인물이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광주 가서 이제 사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윤리위가 꾸려지면 같이 좀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논의를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그 징계위가 열릴 가능성 앞에 이제 본인이 광주에 가서 네. 사죄도 하고 사과도 했는데요. 이 광주 5.18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 그다음에 이준석에 이르기까지 당 지도부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사죄하고 반성했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여야가 없고 좌우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윤리위에서 김재원 최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정광훈 목사 우리 당 당원도 아닌데 어떻게 징계를 하냐, 어떻게 선을 끊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답답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네. 정광훈 목사와 관계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무리를 일으킨 국민의힘 사람을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정광훈 목사와 선을 끊는 것이거든요. 김재원 최고가 말하자면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의 도움을 받아서 표를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1등으로 최고위원에 된 거 아닙니까? 네. 정광훈 목사와 선을 끊는 것은 그 김재원 최고위원을 정확하게 징계를 하는 것이 바로 정광훈 목사와 선을 끊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정광훈 목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정광훈 목사와 연관된 사람들 중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정확하게 징계하는 것이 정광훈 목사와 선을 끊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 징계 수위에 따라서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이 진짜 관계가 있는지 예. 관계가 없는지 그 정광훈 국민들은 목사 아마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 예.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핵심만 뽑아보자면 당원 가입 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공천은 당원에게 돌려줘라. 뭐 이런 취지예요. 이걸 연결해서 보면 내가 당원 가입 운동을 하니까 어쨌든 자기의 영향력을 좀 많이 넓혀보겠다 이런 취지로도 읽히는데. 네, 그런 취지로 들려서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에 상당히 누가되는 결과를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정광훈 목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당원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또 국민의힘 내에 정광훈 목사가 소위 이제 집어넣은 당원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 왜 이렇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합리적 보수가 뿌리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보수도 뭐 여러 가지 보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심을 잘 잡고요. 결국은 강성 보수도 끌어안아야 되고 또 지금 지지율이 약해지면은 집토끼를 찾는다 해가지고 강성 보수에 이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큰 그림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인식이 있다면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보수가 아니더라도 중간층에 아직 부동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견인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서 전광훈 목사의 발언은 도움은 안 되고 때로는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 지도부가 그 입 닫으세요 정도만 가지고 지금 하는 수준 갖고는 안 되고요. 지도부가 어떠한 그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지금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게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와도 연동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와 일련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황교안 전 대표도 예.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 관련 발언했다 그래서 해촉을 시킨 홍준표 시장 이런 여러 가지 그 변수들 때문에 당이 불필요한 오해
오해를 받는다는 점을 지금 당대표가 잘 인식해가지고 단지 그 입 닫으세요 한마디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시스템 속에서 이 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고 매우 중심이 잡힌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라는 걸 보여줘야 될지가 지금의 숙제라고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가 사실 이번 논란에 대해서는 어제 했던 발언이 가장 높은 수준이기는 했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일각에서는 그 어떤 선언이 좀 필요하지 않냐, 뭐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면 징계하겠다, 뭐 이런 선언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보다는요, 그 시스템 상으로 이 정당하고 정광훈 목사는 큰 관련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을 해야지. 너무 뭐 집회 나가면은 벌 줄 거야, 이거 너무 정말 지금 수학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을 너무 플러스 마이너스 산수로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의원님? 혹시 뭐 묘안이 있으십니까? 조언을 좀 주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어떻든 많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의 도움으로 당선이 됐다는 게 중론 아닙니까? 그리고 네. 정광훈 목사가 그 전에 이제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 운동을 해가지고 뭐 8만 명이 입당을 했니, 10만 명이 했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연관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분들을 정확하게 징계하는 것, 이것이 저는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의 관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선언적 의미 이상의 실질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태영 의원이라든지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 결과가 바로 그 이제 판단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전국 곳곳에 약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만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약한 비나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8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반짝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